2030년 어느 월요일 아침, 김민수 씨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스마트워치가 그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시간에 깨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건강 점수가 표시됩니다. 어제 술을 마셨더니 -5점. 오늘 건강보험료가 조금 올라가겠네 하고 생각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개찰구에 얼굴을 갖다 댑니다. 안면인식으로 자동 결제, 편리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컴퓨터가 로그인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사회 신용 점수가 기준 이하입니다. HR 부서에 문의하세요. 어제 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디지털 지갑이 결제를 막습니다. 탄소 배출 할당량을 초과했습니다. 이번 주는 육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샐러드를 주문합니다. 퇴근 후 영화를 보러 가려 했지만 신용 점수가 낮아서 티켓을 살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CCTV 100대가 그를 추적합니다. 이것은 SF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부 국가에서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컨트롤 그리드, 즉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당신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카드나 페이로 대부분 결제하니까요. 편리하죠. 하지만 현금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돈입니다. 카드나 페이와 뭐가 다르냐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나 페이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지만 CBDC는 정부가 직접 통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커피를 한 잔 삽니다. 현금으로 사면 정부는 모릅니다. 하지만 CBDC로 사면 중앙은행 서버에 즉시 기록됩니다. 김민수, 2030년 3월 15일 오전 9시 32분 강남역 스타벅스 5,550원 결제. 이 정보가 영구히 저장됩니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시범 운영했죠. 나이지리아는 2021년 이 나이락을 출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25년까지 디지털 유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CBDC는 단순히 추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당신의 돈에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다음 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식료품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다음날 당신의 CBDC 지갑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2년 트럭 운전사 시위 때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과 후원자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CBDC가 있었다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돈이 디지털화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ID, 들어보셨죠? 정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같은 거요. 편리해 보입니다. 지갑에서 신분증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전체 시스템과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도의 아다하르 시스템을 봅시다. 2009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13억 인구의 99%가 등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13억령의 지문, 홍채, 얼굴 사진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로 은행 계좌를 열고 휴대폰을 개통하고 복지 혜택을 받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다하르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 등록도 운전면허 발급도 심지어 결혼 등록도 아다하르가 필요합니다. 2018년에 아다하르 안증 서버가 다운되자 전국의 은행과 관공서가 마비됐습니다.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더 적극적입니다. 2026년까지 모든 멤버국이 디지털 ID 지갑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U 디지털 아이덴티티 월렛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있으면 유럽 어디서나 신분 확인, 결제, 의료 서비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앱으로 모든 것이 통합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합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병원, 관공서가 각각 따로 정보를 관리했지만 디지털 아이디가 모든 것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금융정보, 의료 기록, 범죄 경력, 교육 이력, 고용 상태가 모두 하나의 아이디로 연결됩니다. 클릭 한 번이면 정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생체 정보입니다.
지문, 홍채, 얼굴, 목소리, 걸음까지 한 번 등록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해킹당하면 바꾸면 되지만 얼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해킹되거나 유출되면 평생 당신을 추적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식별자가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돈과 신분이 디지털화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을 통제할까요?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점수 시스템. 이것은 SF 소설이 아닙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중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중국 농민은 1000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나쁜 행동을 하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 헌혈하면 플러스 5점, 자원봉사하면 플러스 10점, SNS에 정부 정책을 공유하면 플러스 3점, 대출을 제때 갚으면 플러스 2점. 점수가 내려가는 경우 신호비반 마이너스 5점, SNS에 정부 비판글 올리면 마이너스 20점, 게임을 하루 3시간 이상 하면 마이너스 3점, 쓰레기 무단 투기 마이너스 10점, 세금 체납 마이너스 50점. 여기까지는 그래도 납득합니다. 법을 지키면 점수가 오르고 어기면 내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당신의 친구도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점수가 낮은 사람과 친구면 당신의 점수도 내려갑니다. 실제로 2019년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고속철도 티켓을 사려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요? 850점 이상, VIP 대우,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대출 우대금리, 좋은 학교 입학 우선권, 600에서 850점, 보통 생활 가능, 600점 이하, 고속철도 티켓 구매 불가, 비행기 탑승 불가, 고급 레스토랑 예약 불가,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 불가, 대출 거부, 좋은 직장 취업 불가. 2020년 통계를 보면 충격입니다. 중국에서 2,300만 명이 비행기 탑승을 금지당했고 560만 명이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당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사회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2,000개 이상의 CCTV 카메라와 얼굴 인식 AI로 24시간 감시됩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으로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영국은 런던 전역에 60만 대의 CCTV가 있고 얼굴 인식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로 비슷한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돈, 신분, 행동이 모두 추적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통제할까요? 이제 모든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당신의 금융정보, 위치정보, SNS 활동, 건강 데이터, 교육 이력, 금융 기록.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누가 분석할까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AI가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켭니다. AI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어떤 앱을 먼저 열었는지, 어떤 뉴스를 읽었는지 기록합니다. 출근길에 어느 경로로 갔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퇴근 후 어디에 들렀는지 모두 기록합니다. AI는 이 데이터로 당신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술집에 간다면 AI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금요일 저녁 8시에 술집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갔다면 AI는 이상 행동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패턴이 바뀌었을까? 혹시 불법적인 모임에 참석한 건 아닐까? 더 무서운 건 감정 분석입니다. AI는 당신이 SNS에 올린 글의 감정을 분석합니다. 요즘 부정적인 글을 많이 올리는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가? 이 모든 것이 점수화됩니다. 그리고 AI는 이 사람은 위험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홍콩 시위 때 중국 정부는 AI를 사용해서 시위 참가자들을 식별했습니다.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얼굴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심지어 SNS 메시지까지 분석해서 누가 주동자인지 누가 동조자인지 파악했습니다. AI의 예측 능력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측 치안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미국 일부 도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AI가 과거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범죄가 어디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그 지역에 배치합니다.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특정 인종이나 지역을 차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분석하고 예측하면 누가 실행할까요? AI의 판단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시스템.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알아서 당신의 삶을 통제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봅시다. 사례 1. 대출 거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이유는 AI가 당신의 SNS 활동을 분석한 결과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요. 항의할 곳도 없습니다. 은행 직원도 이유를 모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부했는 거니까요. 사례 2.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30%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당신의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운동량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AI는 향후 질병 발생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사례 3. 고용 거부. 좋은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학벌도 좋고 경력도 훌륭한데 왜 그럴까요? AI가 당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분석해서 조직 적응력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과거에 SNS에서 회사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공유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4. 여행 제한. 해외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출국이 거부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세금을 체납한 것도 아닌데 왜일까요? AI가 당신의 최근 온라인 활동을 분석한 결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국가 기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은행과 보험사가 AI 신용평가를 사용합니다. 중국에서는 사회 신용 점수가 낮으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은 왜 거부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라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누가 통제할까요? 이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5G 네트워크, 위성통신, AI 서버, 그리고 이것을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미국의 빅테크 5개 회사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가 지배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인프라를 소유한 권력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사용하는 기업과 정부기관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CIA가 AWS를 사용합니다. 나사도 사용합니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삼성전자도 사용합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의 많은 시스템도 AWS 위에서 돌아갑니다. 만약 아마존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마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진짜 권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을 만드는 정부일까요? 아니면 인프라를 소유한 기업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협력합니다. 정부는 법과 강제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 프로그램. 미국 NSA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 사진, 동영상 모두요. 기업들은 정부의 요구에 협조했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법으로 모든 기업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라 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같은 기업들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면 중국 정부가 당신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1세기의 권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소유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권력은 국가와 빅테크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지만 결국 둘 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갑니다. 바로 완전한 통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스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통제의 정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을 사용하세요. 완전히 현금만 쓸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구매는 현금으로 하세요. 당신이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약을 사는지, 어디서 밥을 먹는지 정부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소량이라도 보유하세요. CBDC가 도입되어도 대안화폐가 있으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모든 재산을 암호화폐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10에서 20% 정도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생활도 가끔은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앱은 정리하고 위치 추적은 꼭 필요할 때만 켜두세요. 소셜미디어도 가끔은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체 인증은 편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홈 기기 역시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술은 편리함을 주지만 그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리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요즘은 서비스 선택지도 정말 다양합니다. 검색 엔진도 여러 종류가 있고 메신저도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집중한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을 저장할 때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개인 저장 장치나 암호화된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의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선택지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를 만드세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신뢰를 쌓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 어쩌면 이런 아날로그적인 연결이 디지털 시대에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를 교육하세요. 아이들에게 디지털 문해력을 가르치세요. 개인정보의 가치를 알려주세요. SNS의 위험성을 설명하세요.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세요. 다음 세대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영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통제 시스템은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얼굴만 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현금을 셀 필요도 없고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신분증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음식이 배달되고 택시가 오고 쇼핑이 됩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CCTV가 범죄자를 잡고 AI가 테러를 예방하고 사회 신용 점수가 나쁜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당신이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VIP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거부하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착하다와 나쁘다를 정의할까요? 오늘은 합법이지만 내일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점수를 받지만 내일은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당신이 정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정합니다. 역사를 봅시다. 1930년대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추적하기 위해 IBM의 펀치카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죠. 만약 그때 지금 같은 디지털 ID와 AI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량 학살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숨길 게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아. 그러니 감시당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력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민주정부가 내일도 민주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얻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면 결국 둘 다 잃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편리함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선택의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그때 가서 자유가 그리웠어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컨트롤 그리드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CBDC로 돈을 추적하고 디지털 ID로 신분을 통합하고 사회 신용 점수로 행동을 평가하고 AI가 자동으로 판단하고 빅테크와 국가가 인프라를 장악한 세상. 이것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하고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디지털 발자국을 줄이고 탈중앙화 서비스를 쓰고 공동체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스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통제의 정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편리함은 달콤하지만 자유는 값비쌉니다. 한 번 포기한 자유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완성되면 선택의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깨어있을수록 시스템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댓글로 여러분